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떠받들던 장남에게 배신당한 시어머니가 쓰니님 부부에게 의지하시길래 시원하게 뻥 차버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에게 집에서 부리는 노비 취급을 받았습니다. 남편을 잘 떠받들라는 말씀은 하셨는데 시부모님은 정작 남편에게 그닥 애틋하지 않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 저런 경우도 있구나 했습니다. 아주버님과 차별받는 남편이 참 안 돼 보였던 적이 많았어요. 그러고도 자기 부모라면 껌뻑 죽는 남편에게 왜 그렇게 차별을 받으면서도 부모를 애틋하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우리 부모님이잖아 이러는데 그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 잘 때 혼자 울었어요. 남편이 아들 같지도 않은 아들인데 그런 아들의 아내인 저는 어땠겠어요?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참다 못해서 시부모님과 2년 정도 영 끊고 지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시댁과 다시 왕래를 시작했네요. 시부모님에게 아주버님은 왕자였습니다. 장남장남 하시면서 떠받드는 모습에 서운함을 느꼈던 적도 많았죠. 부모를 등에 업고 제멋대로 자란 어린아이 같은 아주버님인데 뭐가 그리 사랑스러우실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쉬는 날에는 늦잠 자고 밥도 먹고 싶을 때 차려달래서 먹고 동생 부부가 집에 와도 못 본 척을 하는 사람인데 시부모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노총각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시댁과 영 끊었던 것에 아주버님도 일조를 했죠. 저를 부려먹으려는 아주버님과 남편이 말다툼을 하고 시부모님은 아주버님 편을 들고 해서 남편이 먼저 연을 끊고 지내자고 했던 것이었어요. 드디어 아주버님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혼 전 형님에 대해 듣기로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교제 기간 4개월 만에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제멋대로인 아주버님이니 누가 말리겠어요. 교제 기간이 너무 짧아 남편과 저는 혹시 속도 위반을 한 것인가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직업은 대기업에 다닌다고 들었고 외국 생활도 오래 했고 홀어머니 한 분 지방에 계시고 형님은 자취를 한다고 들었죠. 아주버님 됨됨이가 좀 그렇긴 하지만 돈은 어느 정도 벌어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지만 일은 잘하는지 급여도 대기업 못지않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보너스, 회사의 복지 이런 것들까지 따지면 대기업만은 못하겠지만요. 아주버님 결혼하고 시부모님에게 더 빈정상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사랑을 쏟는 아들이라 그런지 형님에게는 꼼짝도 못하는 시부모님을 보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했어요. 형님은 말도 거침없이 했고 만약 제가 말했다면 말대꾸한다고 난리가 났을 일인데 형님이 말하니까 시어머니는 장단까지 맞춰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장단을 맞춰줄 줄 아는 분인지 그때 처음 알았네요. 아주버님이 시부모님과 연을 끊게 된 것은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형님이 결혼 전에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시댁에서 알게 되었어요. 사기 결혼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사기꾼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주버님에게 큰 소리도 못 내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아주버님은 형님을 감싸며 발끈하고 형님은 시부모님에게 소리 질러가며 화를 내고는 그 다음부터는 연락도 안 받았대요. 시부모님이 아주버님 집에 찾아갔더니 집에 있으면서 문도 안 열어주더랍니다. 아주버님은 결혼 전까지 부모님과 살면서 돈을 꽤 모았나 봐요. 본인 용돈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딱히 돈 들어갈 곳이 없었을 테니 그럴 수 있었겠죠. 친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여자친구를 오래 사귄 적도 없으니 그야말로 용돈 빼고는 저축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 아주버님이 좀 오래된 아파트이지만 아파트를 샀습니다. 시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고 담보대출을 좀 받아서 산 것이에요. 이것도 참 서운했어요. 우리 결혼할 때는 땡전 한 푼 안 보태준 시부모님이 아주버님에게는 1억을 지원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그때는 아주버님과 형님 둘 다 돈을 잘 버니까 대출금이 적은 액수는 아니어도 잘 갚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며 많이 부러웠습니다. 아주버님은 예전부터 외모보다는 머리 좋고 좋은 회사 다니는 여자가 좋다고 말하곤 했었는데 형님은 대기업의 연봉이 5,500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원하던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구나 했습니다. 어머님은 돈벌이와 상관없이 애만 착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속으로 착해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저에게는 예단 꼭 받아야 한다고, 내가 아들 장가 보내는데 받을 것은 받아야지 하셨던 시어머니가 형님에게는 부담 주기 싫다고 하시며 예단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혼 한 달 남겨두고 형님 쓰라고 500 정도 주셨대요. 아주버님은 결혼 얼마 안 남았을 때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딱 맞춰놓고 사는 중이라 여윳돈이 없다고 했더니 대출을 받아야겠다고 했대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인테리어 비용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했답니다. 그 정도는 여자 쪽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의아스러웠지만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제가 혼수 비용 얼마나 들었냐고 남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대답해주고 그건 왜 묻냐고 했더니 표정이 안 좋더래요. 집안 살림도 본인이 다 사야 할 것 같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형님이 원하는 예식장과 신행 비용까지 하려면 대출을 더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대요. 남편이 그럼 형수님은 결혼 비용 중에서 어떤 비용을 부담하냐고 물었더니 내 형수 집이 어렵다고 했다네요. 그렇게 똑똑하고 좋은 회사 다닌다고 시부모님도 저희에게 자랑하던 형님인데 많이 의아스러웠어요. 아무리 형님이 어렵다 해도 연봉이 그 정도면 홀어머니를 책임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암튼 아주버님은 형님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홀 대여료만 500이 넘는 곳이었고 식대가 7만 원짜리. 아주버님은 결혼하고 명절에 딱 한 번 시댁에 왔어요. 그 뒤로 형님은 시댁에 잘 안 왔습니다. 어머님은 애가 바쁘면 못 올 수도 있다고 참 관대하시더군요. 저희는 양가에 월 20씩 용돈을 드리는데 아주버님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주버님 결혼하고 1년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하도 의심이 나길래 좀 알아봤다고 해요. 형님이 다니는 회사 다니는 지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무지가 다르다고 했대요. 아무리 직원 조회를 해봐도 안 나오고 알고 보니 대기업 파견직, 그것도 1년 계약직이고 최저 정도 받는, 그 지인이 말하기를 계약 기간도 못 채우고 언제쯤 그만두었다고 했다는데 그때가 아주버님 결혼식쯤이었습니다. 결국 아주버님은 형님과 결혼해서 빚만 지고 외벌이로 열심히 갚으며 산 것이죠. 형님의 직장에 대해 아주버님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남편이 걱정이 돼서 시부모님께 이런 사실들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네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얘기는 더 꺼내지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씁쓸하네요. 남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의심은 지울 수가 없었는지 아버님이 아주버님 부부를 부르셨대요. 사실 확인차 이게 사실이냐 하고 물었더니 전혀 아니라고, 누가 그러냐고 형님이 소리까지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의심을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이혼하겠다고 말했다네요. 시부모님은 바로 사과하셨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은 인사도 없이 가버렸다고 합니다. 벌벌 떨면서 저희를 불러다 앉혀놓고 아주버님과 형님이 와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데 별로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올 것이 왔는데 뭘 그리 놀라세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너는 괜한 소리는 해가지고 일을 크게 만드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날 집에 와서 남편 한참 울었어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 남편이 전화가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묻는데 아무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에 남편에게 물었더니 이제는 부모님과 안 보고 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저도 고생 많이 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풀 죽어 있는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또 하셨어요. 이번 주말에 오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시댁에 다시는 못 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고 물으시길래 말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아주버님에게 모든 사랑 쏟아부었으니 무슨 일 있으면 아주버님과 형님을 부르시라고 했어요.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 이유도 어머님이 지금 모른 채를 하고 계시지만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죠. 지금까지 저희가 드리던 용돈도 아주버님에게 받으시고 나중에 더 나이 드시면 아주버님에게 의지하시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남편 마음을 풀어줄 생각도 없고 만약 남편이 마음이 풀어지려 하면 제가 얘기해서 절대 마음 풀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니
우리는 이제 없는 자식으로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저는 결혼하고 몇 년 겪은 차별이지만 남편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당해온 것인데 더 속상한 것은 남편이겠죠. 이제 남들 이목 생각 안 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더 밝아졌어요. 남편이 밝아지니까 저도 마음이 가볍고요. 잘 됐다고 생각하려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셨네요. 남은 인생은 마음 편히 즐기면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번 사연은 사기꾼 신우 둘을 모두 고소했더니 신우 둘이 사과하고 난리라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년 되었고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처음으로 글을 써보는 것이라 두서없는 글이 될 것 같아요. 넓은 양해 바랍니다. 저는 신우 둘과 동업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누나가 하나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아가씨는 저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서 지금까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끔이기는 하지만 얼굴 보고 사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저의 신우였죠. 신우가 자기 오빠를 소개해 주었고 잘 만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우가 두 명이고 외아들이라 좀 꺼릴 수도 있겠지만 아가씨가 그리 모난 성격도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친구이니 신우이 짓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도 친구의 언니이니 편하게 언니라 부르며 지냈어요. 신우 둘과 동업을 하게 된 것은 아가씨의 지인이 사업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째 낳고 둘째를 낳기 직전까지 회사를 다녔어요. 둘째를 낳고 퇴사를 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퇴사하기를 원했고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 큰 돈을 모으지는 못하겠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만은 해요. 제가 신우들과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 투자 비용을 2대 1대 1로 했습니다. 제가 이만큼의 투자 비용을 내기로 했고 수익 분배는 제가 50%를 가져가고 신우 둘이 25%씩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신우들은 둘 다 돈이 없다고 비용 모으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어서 결국은 제가 모아둔 돈으로 초기 투자 비용을 전부 했어요. 아가씨는 아이 하나 있는 주부이고 형님은 회사 경험도 없는 주부예요.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저도 열심히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가씨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상표 등록은 제 명의로 했습니다. 생산과 홍보, 배송 등의 업무를 서로 분업해서 하기로 했죠. 운이 좋게 처음부터 잘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3개월 동안 매출이 1억 좀 넘게 나왔어요. 잘 되는 것은 좋은데 중간에 갈등이 많았어요. 저희 집을 사무실로 해서 일을 진행했는데 아가씨는 본인이 할 일을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저에게 떠넘기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형님은 사업보다는 자기 시댁일이나 집안일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주부라 그런가 보다 하며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초반에 판매가 부진할 때는 신우 둘 다 신경도 안 쓰더니 판매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열심히 신경을 쓰는 척 하더군요. 시작한 지 3개월도 채 안 되어서 아가씨가 정산을 하자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쁠 때였어요. 2주 정도 지나면 바쁜 시기가 지나니 좀 기다려달라 좋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너는 네 맘대로 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정말 미친 여잔 줄 알았습니다. 며칠 지나고 보니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군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자기 누나와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대판 싸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경찰서에 가서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이런 것은 민사로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계약서가 다 있는데 왜 안 되냐고 했더니 계약서가 있다면 고소가 되는데 돈을 받는 것은 민사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투자한 금액 중에서 1,000만 원가량 덜 받았고 수익금은 신우들로부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형님과 아가씨는 4천만 원 정도를 둘이 나눠 가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고민 끝에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형제끼리 법정까지 가서야 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네가 하자고 한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돈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내가 모은 돈이고 신우들은 수익금도 본인들이 다 가져갔고 내 돈도 모자라게 돌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좋게 해결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가재는 개편이라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신우들이 돈 문제로 이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큰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오니 이성을 잃었는지도 모르죠. 계약서를 안 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올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남편과 상의 끝에 신우들을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겁은 많은지 바로 연락이 왔어요. 형님은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남편이 제 전화기 뺏어서 욕하고 소리 지르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더니 겁을 집어먹었나 봐요. 제 투자금 다 맞춰서 돌려주고 수익금도 제 몫을 주겠다고 아가씨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죗값은 치러야 할 것이라고 일부러 세게 나갔어요. 가족끼리 정말 그렇게 해야겠냐고 하는데 가족끼리 먼저 사기를 친 것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고 했죠. 돈 돌려주고 싶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형량이 늘어날 테니 두고 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신우 둘에게 계속 전화가 오는데 일부러 안 받았습니다. 다음날 문자가 오더라고요. 자기들이 수익금 나눠 가진 것과 제 투자금을 전부 저에게 입금했으니 고소는 취하해달라고 하는 문자였어요. 저는 곧바로 신우 둘에게 제 몫을 제외한 수익금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고소 취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계속 전화가 오는데 안 받았고요. 저녁 때쯤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댁으로 와서 얘기를 하자길래 아이들은 친정에 맡기고 남편과 둘이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신우들이 와 있으려나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씀이 정말 어이없었어요. 저에게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뭐라 하시는데 남편이 걔네들 범죄자인데 싸고 돌 걸 싸고 돌라고 화를 냈습니다. 가족끼리 그런 일은 대충 넘어가기도 하는 것이라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만약 오늘 어머님이 딸들 대신해서 저와 남편에게 사과를 했더라면 어머니 말씀대로 고소를 취하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사기를 당한 저에게 너무한다고 원망을 하시니 더더욱 고소를 취하할 수는 없겠다고요. 지들이 사기를 친 것인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또 무슨 짓을 하고 다닐지 어머님은 딸들이 걱정되지도 않냐고 했습니다. 지들이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소리 지르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법은 무서운지 저 자세로 나오는 신우들에게 화가 풀리지도 않네요. 남편은 절대 취하해주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그러고 싶지만 고민되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많은 분들이 지혜를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기꾼의 무개념 신우들이네요. 무개념들은 대부분 법 앞에서는 쫄보인가 봅니다. 계약서가 신의 한 수였네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번 사연은 시댁 재산 노리고 들어온 불륜녀 출신 동서를 알몸으로 내쫓았다는 사연인데요. 참 무서운 사람 많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서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정말 나쁜 여자 같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저는 마흔 조금 안 된 여자입니다. 남편과 맞벌이 중이고 아이 하나 있어요. 남편은 장남이고 남동생 하나 있고요. 시부모님은 큰 부자는 아니어도 동네 부자 정도 되십니다. 좋은 분들이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게만 넘기는 분들이라 이런 탈이 생겼던 것 같아요. 시동생은 저희와 1년 차이로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없었고요. 민감한 문제라서 아이가 왜 없었는지는 묻지 못했어요. 동서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는 만큼 마음이 넓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동생이 바람이 났습니다. 그것도 정말 나쁜 여자랑요. 언젠가 한번 시동생이 자기와 불륜 중인 여자를 소개해 주었어요. 남편만 소개해 주려는 것을 제가 그 낯짝을 보려고 따라 나갔었죠. 선입견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 정말 못된 여자로 보였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알리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동생이 알아서 하도록 냅두라고 하더군요. 그 불륜녀도 싫지만 남편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때 남편 말을 들은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 여자는 시동생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 만났어요. 시동생을 이혼시키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시동생이 이혼을 망설이고 있으니까 임신을 하더라고요. 임신 소식이 시부모님께 들어갔고 시부모님이 애를 지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냐고 하시면서요. 그 불륜녀는 애를 안 지우려고 버티다가 시부모님이 시동생을 집안에 발도 못 들이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 듣고 지웠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이 건물도 갖고 계시고 재산이 좀 있는 분들이세요. 제 생각으로는 그 재산을 노리고 임신을 했으니 그 여자는 시부모님 말씀을 들은 것이겠죠. 나중에 그 재산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나면 시부모님의 말씀에 코웃음이나 쳤겠지만요. 결국에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했고 얼마 안 돼서 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혼인신고하기 전에 이미 그 여자는 임신 상태였고요. 시부모님의 재산 중에 일부를 남편과 시동생이 증여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불륜녀가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는 전동서가 관리하던 것이었죠. 시동생은 직업상 바빠서 그런 것에 신경 쓸 시간이 없는 사람이기는 해요. 제가 남편에게 그랬죠. 시부모님 재산 노리고 들어온 여자인데 재산 관리를 맡기면 되겠냐고요? 시부모님은 그 여자를 여우 같은 년이라고 하시더니 나중에 애가 졌다는 말에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여자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미치겠더군요. 어디서 더러운 여자가 내 가족으로 들어와서 집안을 흔들어 놓으려고 수작을 부리는지 얼굴만 봐도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전동서와 그렇게 친했던 것은 아니지만 잘 지냈기 때문에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나이도 30대 초반이라고 들었는데 무슨 돈에 눈이 멀어서 유부남을 꼬셨는지 이해도 안 갔고요. 한참 열심히 살 나이에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임신으로 전 동서 내쫓고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려고 덤벼든 것이 저는 뻔히 눈에 보였거든요. 임신한 상태로 명절에 시댁에 왔더라고요.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질러버리고 싶었지만 시부모님도 별 말씀 안 하시는 상황에서 제가 그만한 배짱은 없었나 봐요. 투명인간 취급한 게 다였네요. 얼마 뒤에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시부모님은 드디어 그 여자를 챙기기 시작하시더군요. 그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여자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동서끼리 질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싫다는 표현도 마음껏 하지 못했네요. 이유 없이 동서를 싫어하는 질투쟁이 밑동서라고 보일까 봐요. 남편은 그 여자를 재수 씨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도 정말 듣기 싫었어요. 남편 앞에서 저는 그 불륜녀를 그 여자라고 했죠. 그리고 재산 관리를 그 여자가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유부남 꼬셔서 본처를 내쫓고 지가 그 자리를 꿰찬 여자인데 재산 찢어먹는 짓인들 못하겠어요? 관리를 내가 하겠다고 말하고 싶은데 시부모 재산에 욕심내는 며느리로 보일까봐 또 그 말도 못하겠고 여러 가지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얘기 중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봤어요. 그 재산 관리하는 것을 제가 하겠다고요. 의외로 아버님은 당장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도 그 여자가 재산 관리를 하는 것이 의심도 가고 해서 탐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시동생네 집에 가서 통장과 서류들을 받아왔어요. 그 뒤로 시동생과 그 여자 사이에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그 여자가 시동생에게 하루 종일 바가지를 긁었다고 해요. 자기를 못 믿어서 이러는 거냐면서요. 근데 당연히 못 믿죠. 불륜녀 출신인데. 재산 관리를 제가 하기 시작하고 얼마 안 지나서 동서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불륜녀가 저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면 본인에게 물어보라고 하더니 재산 관리를 제가 하게 된 경위를 취조하더군요.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에 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못 믿어서 그랬냐고 하는데 당연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쪽이 불륜녀 출신이잖아요. 삼촌을 죽도록 사랑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면 이런 일이랑 상관없이 그냥 삼촌이랑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지금 말 다 했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할 말이 아직 많지만 나중에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다 해보라고 하길래 재산 노리고 들어온 주제에 바라는 것도 많다고 했더니 알아듣지도 못할 욕을 섞어가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더 이상 말 섞어봐야 한참 어린 여자에게 욕이나 듣고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통화한 내용을 들려주었더니 남편은 곧바로 시댁에 가서 통화 녹음된 것을 시부모님께 들려드렸어요. 시부모님도 노발대발하시고 당장 시동생과 그 여자를 오라고 했는데 아이 핑계대면서 안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시동생이 혼자 시댁에 왔대요. 와서 시부모님께 하는 말이 자기 다시 이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답니다. 그 여자가 시동생에게 재산 관리하는 것을 자기가 다시 하도록 해주지 않으면 이혼하자고 했다네요. 시동생과 그 여자는 그것 때문에 한참을 싸우다가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시동생에게 엄청 뭐라고 하셨대요. 그러게 왜 멀쩡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워서 이 사단을 일으켰냐고요?
한 달간 기다렸다가 시동생은 그 여자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여자는 억소리 나는 위자료를 요구했대요. 그리고 아이는 자기가 키울 것이고 양육비를 달라고 했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시동생이 변호사와 얘기한 바로는 위자료는 오히려 그 여자가 줘야 한다고 했다네요. 이유 없이 가출을 한 것이 결정적인 혼인 파탄의 이유라서요. 그리고 아이 양육권도 시동생에게 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했답니다. 그 여자는 능력도 재산도 없는데 시동생은 재산도 있고 직업도 있기 때문이래요. 시동생은 그 여자에게 이혼하면서 위자료 받을 만큼 다 받고 아이 양육비도 받을 것이라고 화가 나서 말하는데 본인 잘못은 모르는 것 같더군요. 얼마 전에 전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가끔 생각나서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처지가 처지인 만큼 전화하는 것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잘했다고 했어요. 나도 안부 전화라도 하고 싶었는데 마찬가지로 전화 못했다고 말했고 시동생과 그 여자의 상황을 전부 얘기해 주었어요. 전동서가 놀라운 얘기를 하더군요. 시동생에게 얼마 전에 전화가 몇 번 왔대요. 이혼하고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안 받았는데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오고 그랬다네요. 전동서는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기 자기 보고 키워달라고 전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고요. 그 여자가 불륜에 대한 위자료도 시동생이 그 여자에게 주었다는 말까지 들으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전동서는 그때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신이 없었는데 다행히 위자료도 받을 만큼 받았고 마음 편히 살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시동생의 전화를 받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잘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정말 좋은 남자 만나면 좋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동생도 정말 웃기지만 시부모님도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시동생이 사고를 치기 시작했을 때 더 강하게 대처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시동생이 백여시 같은 것한테 당했다고 말씀을 하시니 말이죠. 남편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하길래 사실을 똑바로 알라고 제가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그 뒤로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서 절대 시동생 편에 서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놈이 정상적인 놈이면 그런 여자에게 걸려서 일이 이렇게 됐겠냐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곤 했거든요. 시동생이 순진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그때 30대 중반인데 어떻게 그렇게 남탓만 하고 있는지 한심합니다. 시부모님을 보면 이래서 순한 성격과 착한 것의 경계를 나누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네요. 어쨌든 재산 노리고 들어온 불륜녀가 인생 망했으니 사이다는 사이다네요. 이번 사연은 말끝마다 며느리에게 가정교육 운운하던 시부모님에게 몇 배로 되돌려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입니다. 지난 주말에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신우에게 가정교육 좀 해주었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몸싸움이라도 하려는지 달려들고 시부모님 표정은 정말 볼만했네요. 며느리에게 가정교육 운운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던 시아버지, 시아버지 따라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 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나 시부모님한테 무슨 소리 할지도 모른다고 신랑만 잡고 넘겨왔는데요. 내가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보세요. 아버님, 어머님도 가정교육 제대로 못 시키셨네요. 이런 메시지를 시부모님께 전달하는 방법. 하지만 내 마음속 지금까지 쌓여온 것들을 함께 배출하는 것이라 오버를 한 만큼 시부모님 속은 더 뒤집어졌을 거예요.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가정교육, 크게 웃었다고 가정교육, 설거지 얼른 나서서 하지 않았다고 가정교육, 말끝마다 가정교육을 운운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왔어요. 성격이 소심해서 말대꾸나 항의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네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것을 알았다면 파혼을 하던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던가 했을 텐데 결혼 전에는 전혀 이런 모습 없다가 결혼하고 나니 시작되더라고요. 반발도 못하면서 시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기는 싫은 마음 한가득이었어요. 아버님은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는 왕족의 후손이다. 족보가 어떻고 뼈대 있는 집안이라 우리 성씨를 가진 사람치고는 쌍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 없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인지.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소리 못하지 않을까요?
조선 초기에만 해도 얼마 안 되던 양반의 수가 조선 후기에 가면 반이 넘는데 말이에요. 그럼 다 족보는 주작이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인데 뭘 그렇게 집안 성씨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버님이 한 번은 본관을 물으시길래 대답해 드렸죠. 무슨 파냐고 물으시는데 모른다고 말했다가 가정교육 소리 듣고 확 짜증이 났네요.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고 어머님도 가정교육 어쩌고 하시고 신우도 비슷한 소리를 하는데 정말 이혼까지 떠올랐습니다. 매번 이 일 가지고 신랑에게 난리를 치다가 이제 시댁에 안 가겠다는 결심을 신랑에게 말하기도 했어요. 마음이 약해서인가 다시 또 시댁에 가게 되고 가서 기분 상하고 돌아오며 우유부단한 제 자신을 자책하며 스트레스 받고 반복이 되었네요. 저희는 결혼하고 반년도 안 되었는데 이런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신우는 남편보다 2살 어린데 결혼은 저희보다 먼저 했어요. 아이도 하나 있고요. 시댁과 저희 집은 차로 20분 정도 걸리고 신우의 집은 좀 더 멀어요. 그런데 아이 데리고 뭘 그렇게 친정에 길을 쓰고 오는지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아버님보다 옆에서 같이 정신승리하는 신우가 더 얄미울 때도 많았네요. 사람이 싫으니까 먹는 것도 꼴보기 싫더라고요. 신우는 밥을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내는 사람이에요. 아버님도 그렇게 드시고요. 신우 아이가 큰 소리로 우는데도 아버님과 신우의 쩝쩝 소리는 귀에 거슬릴 정도로 잘 들렸습니다. 빵을 먹어도 그렇고 물을 마셔도 꼭 마무리로 쩝쩝 소리를 내더라고요. 밥을 먹다가 대화를 하면 아버님과 신우의 쩝쩝 소리가 안 들리다가 대화가 끊기면 둘이서 제 귀에 대고 쩝쩝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면을 먹으면 후루룩 소리가 추가되어서 더 짜증이 났어요. 아버님과 신우는 뜨거운 것을 어찌나 그리 빨리 먹는지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는 그 속도에 저도 마음이 급해질 정도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먹을 때 조용히 먹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별로 없지만 저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음식을 조용히 오물오물 먹습니다. 단지 입안에 음식물이 있을 때는 삼키고 나서 얘기하라는 말씀은 몇 번 듣고 자랐죠. 라면이나 뜨거운 국수를 먹을 때도 후루룩, 파스타를 먹을 때도 후루룩 소리를 내는데 파스타는 국물이 없어서 금세 식잖아요. 뜨겁지 않은데도 후루룩 소리를 일부러 내는 것처럼 먹더라고요. 지난 주말에도 시댁에서 점심에 비빔국수를 먹었어요. 뜨겁지도 않은 비빔국수를 신우가 열심히 후루룩거리면서 먹더라고요. 아버님은 신우와 비교는 안 되지만 후루룩 쩝쩝 소리를 내시며 드시는데 시끄러워서 못 먹겠더군요. 제가 신우에게 아가씨 좀 조용히 먹어주면 안 될까요? 이랬는데 신우는 면 요리는 소리를 내며 먹는 것이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넌 이제 아버님이 용서 안 하실 거다 했는데 아버님은 아무 말씀 없이 계셨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신우에게 보여주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통은 소리를 내지 않고 먹는다고 적힌 것을 보여주었는데 신우는 어쩌라고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다시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짜증이 나서 제가 아가씨, 밖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속으로 욕해요. 했는데 순간 분위기 싸. 솔직히 이때 소심한 성격에 저 정말 떨렸습니다. 떨리면 말을 못하는데 떨리는 것보다 지금까지 참아온 것이 더 컸나 봐요. 아가씨와 밥 먹을 때마다 쩝쩝거리고 과자를 먹을 때도 쩝쩝거리는 게 같이 밥 먹는 사람 얼마나 입맛 떨어지게 하는 줄 아냐고 정색하고 말했죠. 아가씨는 아이도 있는데 아이가 보고 배울까 겁나지도 않냐고 했더니 신우가 젓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놓더군요. 그리고는 왜 우리 엄마 아빠도 뭐라 안 하는 걸 가지고 언니가 뭐라 하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되려 큰 소리 치는 것도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신우 남편이 신우를 말리고 있는데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어딜 버르장머리 없이 윗사람에게 달려들어요. 가정교육 그따위로 받았어요? 하고 말했네요. 시부모님 표정 참 심각했어요. 신우는 소리 지르고 저에게 뭐라고 할 때마다 계속 저는 가정교육 운운하며 말을 받아쳤는데 그러면서 시부모님 표정을 보고 너무 통쾌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올 때 제가 시부모님께 말했어요. 밥 먹을 때 아가씨가 하도 시끄럽게 먹길래 좀 예의를 가르치려다 이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윗사람에게 예의도 모르고 덤비는 사람이라 포기해야겠어요. 이러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너무 시원했어요.
사람이 작정하고 트집 잡아서 트집 안 잡힐 사람이 있을까요? 남편도 저에게 잘했다고 했어요. 자기도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부모님 앞에서 가정교육 어쩌고 하는 말 해달라고 하더군요. 남편도 시부모님께 몇 번을 말했어요. 며느리에게 그렇게 가정교육 운운하며 말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남편에게 그랬대요.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시부모라도 가르쳐야 한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나요? 시댁에 가면 앞으로 남편과 신우에게 지적할 것이 보일 때마다 가정교육 운운하면서 지적하려고요. 신우가 옳지는 모르겠지만요.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교육일까요? 정말 무식한 시부모네요. 잘하셨습니다. 남편도 쓰니님 편이니 이제 날개 돋친 호랑이네요. 또 무슨 일 있으면 후기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 몰래 시어머니를 막대한 아내를 시원하게 쫓아낸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미혼이라고 해야 할지 돌싱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어쨌든 싱글이 되긴 했네요. 지잡대를 졸업하고 작은 중소기업 회사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7년간 다녔던 첫 직장의 사장님은 교묘한 방법으로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월급을 주었지만 그저 일만 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직원이라 봐야 10명도 안 되는 작은 유통회사였습니다. 7년간 일을 하고 퇴직을 해서 3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시절에 안면을 트고 지냈던 회사들 거래처들이 저를 좋게 봤는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줘서 제 사업은 금세 자리가 잡혔고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후임들도 제 업체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채용을 하고 그 친구들이 성심껏 일을 해줘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업계에서 어느 정도 알아주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도 안 되었지만 제 명의로 서울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나름 승승장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누나가 2명이 있고 누나 둘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어머니와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어머니를 모실 예정이고요. 거래처에 호영호재하는 직원이 한 여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일에 몰두해서 15년 가까이 살다 보니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네요. 소개를 받은 그 여자는 미모도 미모였지만 말을 참 상냥하게 하는 여자였습니다. 제가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였더니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는 말에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몇 번을 만나고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3달 만에 제 아내가 되었죠. 연애할 때 아내는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집안 사정도 어려웠지만 제가 모아놓은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아파트도 2채나 가지고 있으니 별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호텔 웨딩홀에서 하는 결혼식을 원했고 저는 실속 있게 그냥 스몰 웨딩을 하길 원했는데요. 아내의 뜻에 따라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겨울에 해서 웨딩홀이 비수기였던 관계로 그나마 호텔 웨딩홀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반지, 폐물 모두 꽤 비싼 것들로 해주었고 장인에게는 명품 양복을 한 벌 해드렸고 장모에게는 꽤 유명한 한복집에서 한복을 한 벌 해드렸습니다. 결혼 후에 살 집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집으로 정해져 있었고 아내는 모은 돈이 없고 처가에서 지원을 해줄 형편도 안 돼서 혼수 같은 것을 아내가 해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 집에 있던 가전들 중에서 낡은 것들은 바꾸고 화장실 정도 새로 단장하고 도배, 장판을 해서 어느 정도 신혼집 분위기가 나도록 꾸몄습니다. 물론 제 돈으로요. 이렇게 결혼을 할 때 모든 비용을 제가 하고도 아깝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 예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에 관심도 없고 결혼은 저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는데요. 게다가 제가 신우 2명의 홀시어머니라는 결혼 상대로 가장 기피하는 남자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첫 만남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현모양처가 꿈이었다고 말했고,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어머니와 빨리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마운 사람은 정말 몸만 와주어도 저는 감지덕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요즘 저와 결혼 상대가 될 세대의 여자분들이 누가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아내에게 더 맞춰주고 더 노력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작은 누나와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늦둥이라서 어머니가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70대 후반이신데요. 젊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삼남매 굶기지 않고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몸이 좀 약하십니다. 허리도 좀 굽으셨고요. 어머니는 제가 결혼을 하고 계속 모시고 살 것이라는 말에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혼자 밥해 먹고 있는 게 뭐가 어렵냐며 작은 집이나 하나 얻어서 나가 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괜히 어머니로 인해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저의 결혼 생활에 누가 되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 아내가 한 말들을 이야기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 하는 여자라고 자랑도 했습니다. 어머니랑 함께 살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도 아내가 원하는 유럽 여행 14박 15일을 다녀왔습니다. 꿈에 그리던 여자와의 결혼식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결혼 생활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는 저에게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언제까지 모시고 살 생각이냐고 물어보더군요.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장모는 애지중지하며 키운 딸이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고생을 할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꼭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결혼 생활을 해야겠냐고 하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장모님께 결혼 비용도 제가 다 부담을 했고 결혼할 때 아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었으며 아내도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 동의를 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모와 제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아내가 내 편에서 당연히 얘기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장모의 말에 말대꾸를 한다며 오히려 뭐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장인과 장모에게 저희 어머니가 누구를 불편하게 하실 분이 아니시니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는 저에게 시어머니 존재 자체가 며느리는 불편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장모도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서부터 일이 계속 꼬여만 갔습니다. 제가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이 있는 날에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저녁 차리기 귀찮으면 어머니와 외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어머니가 아직 낯선데 둘이 밥을 어떻게 먹냐며 처가에 가서 밥을 먹고 있을 테니 회식이 끝나면 데리러 오라고 하더군요. 아직은 어머니와 둘이 있기가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하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며칠 뒤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와 아내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머니가 집을 청소하셨는데 아내가 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는다고 어머니를 구박을 한 거였습니다. 저도 눈이 많이 나빠서 아는데 안경을 쓰지 않고 청소를 하는 것이랑 안경을 쓰고 청소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 청소를 할 때 먼지가 잘 안 보여서 깔끔하게 청소를 못 하셨나 봐요. 그것을 가지고 아내는 그렇게 청소를 할 거면 하지를 말지 그게 뭐냐며 어머니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나를 부려먹고 싶으시면 그냥 대놓고 말씀을 하시던가 청소하기 싫으니까 그냥 막 더럽게 청소를 하시잖아 하면서 아내는 씩씩대더군요. 어머니는 죄 지은 사람처럼 아무 말씀 못하고 계시고요. 저는 그때 바보같이 누구의 편도 들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아내가 화가 나서는 저에게 냉장고를 정리하라더군요. 자기는 못한다면서요. 냉장고에서 나는 묵은지 냄새가 너무 싫다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냄새가 좀 나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해주는 묵은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그러면서 아내는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다며 어머니를 작은 집을 얻어드리자고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 만이었죠. 그날부터 저에게 툭하면 어머니와 본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채근을 했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을 해서 집 앞에서 못 들을 것을 들어버렸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아내가 어머니를 혼내듯이 말하는 것들이 다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도 걸레질 하세요. 저기도요. 어머니 오늘은 씻으셨어요? 아, 진짜 냄새가 더럽네. 네, 바로 아내가 어머니를 청소시키면서 구박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떨리는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아내는 얼른 어머니의 손에 있던 걸레를 뺏어 들고는 TV와 TV 다이를 닦는 척을 하더군요. 청소를 지금까지 하냐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지금껏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문 앞에서 어머니를 구박하면서 청소를 시키는 소리를 다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걸레를 저에게 집어던지면서 그럼 자기가 하던가 하더니 자기는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냄새나고 역겨워서 못 살겠다고 하더군요. 순간 제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뺨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어머니께서 제 팔을 잡더군요. 야, 인간 같지도 않은 년아. 우리 엄마가 네 몸종이냐? 너같이 기본 예의도 모르는 인간하고는 나도 안 산다, 안 살아. 너 우리 엄마 부려먹고 네 화풀이 상대 삼으려고 이 집에 들어왔냐? 너 같은 년이랑은 나도 못 살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내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가와서는 때려보라는 듯이 몸싸움을 걸었습니다. 저한테 맞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심상 같았어요. 저는 장바구니 가방을 여러 개 가지고 와서 아내의 물건을 모두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떨고 계시고 아내는 저에게 자기를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냐며 발광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아내는 이게 다 저 노인네 때문이라며 어머니에게 눈치껏 이 집에서 나가 살았어야 했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짐이 든 가방과 아내를 집 밖으로 모조리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 결혼할 때 나는 너한테 원하는 거 다 해줬어. 너희 부모님께 용돈도 꽤 드리고 네가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해서 그렇게 다 해주고 결혼한 거야. 내가 너 어디서 보쌈해 왔냐? 어떻게 이렇게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할 수가 있냐? 너 같은 쓰레기랑은 잠시도 같이 있기 싫으니까 니네 집으로 돌아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그냥 여기 네 물건 가지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악에 받쳐 아파트 복도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더군요. 네 엄마를 내보내야지 왜 자기를 내보내냐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같이 후질구레한 남자랑 누가 결혼하겠냐며 자기니까 결혼해 준 것이라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마음만 먹으면 또 결혼 못 하겠냐? 네가 우리 엄마 모시고 산다고 속여서 너 같은 거랑 결혼한 거야. 내가 일만 하느라 순진했지. 그냥 잔말 말고 꺼져. 라고 말하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아내가 제가 없을 때 어머니에게 막말을 참 많이도 했더군요. 그리고 집안일을 모두 저희 어머니에게 시키고 아내는 방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밥을 차리고 밥을 먹으라고 하면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 하고요. 어머니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결국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 사단이 난 거니까요. 2주 정도 뒤에 장모와 아내가 찾아와서 저에게 싹싹 빌며 다시 들어와 살겠다고 하더군요. 장모는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내가 저희 어머니에게 한 짓을 몇 가지만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일이 많은데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는 그래도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인데 그 정도는 저와 어머니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와 어머니가 그걸 왜 감수하냐고 했습니다. 제가 돈 벌어서 당신 딸 같은 거지근성에 막되먹은 여자 집에 적선하려고 돈 버는 줄 아냐고 말했습니다. 나는 똥 밟았다 생각하고 앞으로 가식이 아닌 진실되고 착한 여자를 잘 구별해서 만나 결혼할 것이니 되먹지 못한 딸 결혼시키려면 기본부터 전부 다시 가르쳐야 할 텐데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노력은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두 모녀는 처진 어깨로 돌아서서 가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에
또 제 사무실로 그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잘해보자고 하더군요. 두말 없이 그럴 일 없다고 말하고 등 떠밀어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네요. 그 모녀 앞에서는 강하게 말했지만 앞으로도 한동안은 상처받은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려야겠습니다. 제 상처도 치유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소연이나 하려고 여기 글을 올립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작정하고 사기치려 덤비면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기도 하나 봅니다. 쓰니님 힘내시고요. 능력 좋고 효성도 깊으시니 곧 좋은 분 만나시게 될 겁니다. 화이팅 하세요. 이번 사연은 못된 자식, 못된 동생, 못된 신우의 결정체인 누나가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남만도 못한 누이 하나가 있습니다. 3살 터울의 누나인데 하나뿐인 그 누이와 이제는 의절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희 집안의 문제인지라 친한 친구 2명만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제 편이 되어줄 놈들이라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여기에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잘못을 한 것이 있다면 냉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아들이라고 일찍부터 아버지의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낫을 들고 꼴을 베어오는 일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따라 밭으로 논으로 다니며 농사일을 했습니다. 논일을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봄이면 감자를 심어 하짓대 캐며 땀으로 옷을 적시고 5월에는 고구마 순을 심고 10월 말에는 고구마를 캤습니다. 그 외에 고추와 여러 가지 채소들을 키웠습니다. 이른 봄부터 초겨울까지 참 힘든 일상이었네요. 저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라도 있어서 그 외의 시간에 아버지와 농사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아버지는 새벽부터 나가 어두워져 사방이 컴컴해질 때까지 일을 하시니 항상 아버지께 미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농부셨습니다. 그저 땅 욕심으로만 살아오신 분들이죠. 저는 저녁마다 죽겠다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농사일을 조금이라도 더 못 도와드리는 것이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언감생심, 대학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못했고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다가 장가가서 농사 지으며 살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첫 딸은 살림미천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제 누이는 거의 집안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사일은커녕 집안일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농사일로 온몸이 지쳐 들어오신 어머니께서 집안일도 전부 하셨습니다. 누이는 일도 하지 않고 집에 불만만 있었습니다. 일은 하지도 않으며 불만만 많은 누이지만 부모님이 별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 저도 누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며 살았습니다. 누이는 80년대 초반, 누이가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공무원 매형과 결혼을 해서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을 마련해서 살았습니다. 매형의 집은 어려운 편이라 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돈을 쥐고 계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로 돈을 좀 번 해에는 그 돈을 전부 땅을 사는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부모님은 땅이라도 갖고 계신 것이 있어서 땅을 한 자리 팔아 누이의 집과 살림살이들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누이는 박봉을 받아오는 매형과 살면서 매형에게도 불만이 많았지만 저희 부모님에게 와서도 항상 징징거리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알게 된 것이지만 누이는 농사일도 거의 안 해본 사람이면서 쌀, 감자, 고구마, 채소 등을 수확해서 돈이 생기면 귀신같이 알고 와서 징징거렸답니다. 부모님은 그때마다 누이에게 들어간 돈이 꽤나 많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농촌총각 장가가는 것이 지금만큼은 힘든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시절에도 농촌총각은 결혼하기가 쉽지 않을 때였긴 했습니다. 옆 동네에 살던 여자를 동네 아주머니가 소개를 하셔서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농사일도 집안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아내가 아까워서 일하지 말라고 화를 낸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기가 같이 하지 않으면 수확 시기가 늦어지게 되고 작물들이 상해서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이 속상해서 안 된다며 농사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며느리인 제 아내에게 항상 미안해 하셨습니다. 남의 집 딸을 데려다가 고생만 시키고 있다면서 항상 고마워하셨습니다. 누이는 아내를 처음부터 싫어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하다가 아내와 꼭 싸우고 나서야 지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자기는 놀고 먹다 시집 가서 투정이나 부리며 한심하게 살고 있는데 아내는 시집 와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니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해 그것이 질투가 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다들 그렇듯이 저희 부모님도 형제간에 시끄러운 일 생기지 않도록 좋게만 넘기시려고 그런 누이에게 크게 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도 재산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속상해 하시는 부모님이신데 제가 누이와 싸우고 큰 소리가 오가면 속상해 하실까봐 저도 참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아내에게 많이 미안합니다. 그때 제가 미친 누이를 진작에 아작내지 못한 것이 많이 미안합니다. 몇 년을 참고 참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농사일을 하는데 땅에 다리를 끌면서 일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한쪽 다리가 아파서 그렇다고 하길래 집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악스러운 아내에게 화가 났습니다. 우리 집에서 뭐 받은 게 있다고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제 누이의 핍박을 견뎌내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사는지 아내가 너무 가여워서 화가 났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며 아내를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약을 지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좀 나아졌는지 방에서 하루 종일 잠을 잤습니다. 오후 늦게 누이가 집에 왔습니다. 누이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마당에서 제가 욕을 하며 발길로 배때기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벌러덩 넘어진 누이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와 싸움질이나 하려거든 다신 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누이가 아내에게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거나 하는 일이 싹 없어지더군요. 진작에 그럴걸 이라며 후회했습니다.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인 것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저의 무지로 아내가 한 고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때 누이에게 발길질 한 번으로 끝낸 것이 후회가 됩니다. 자빠진 누이를 밟아버릴 걸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아내는 참 바보 같은 착한 마음으로 누이에게 잘했습니다. 아프다면 한의원 데려가 약도 지어주고 생일이면 돈도 많이 주고 했습니다. 틀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누이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으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아내가 한심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맙기 그지없었습니다. 제가 30쯤에 저희 동네는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땅들 중에서 초반에 수용이 된 땅들도 있고 수용이 되지 않은 땅들도 있었습니다. 땅이 수용이 되면서 나온 돈으로 부모님은 저와 누이 앞으로 다른 곳에 땅을 사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누이보다는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용되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은 땅들도 그 이후에 전부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제가 부모님께 누이에게 땅을 좀 더 사주자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집안일도 제대로 한 것이 없는 누이에게 여태껏 해준 것도 많은데 뭘 더 해주냐며 반대를 하셨습니다. 누이가 저만큼은 아니어도 받은 땅들이 건물이나 상가도 아니고 농지라서 거기서 소득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 저와 아내는 누이를 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3년을 졸랐습니다. 누이에게 땅을 좀 더 해주자고요. 아버지 외손주도 셋이나 있는데 더 해주자며 졸랐습니다. 아버지의 승낙이 떨어지고 누이에게 얘기를 하고 누이 집 가까이에 있는 농지를 누이 앞으로 사기 위해서 계약 날짜를 잡았습니다. 계약 날짜가 되어 땅 주인과 부동산을 누이의 집 근처 다방에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땅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 약속했던 금액보다 평당 10만 원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 땅 주인은 저와 아는 사이였는데 계약날에 딴소리를 하니 기가 막혀서 실갱이를 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약속 시간이 지나도 누이가 오질 않길래 전화를 해봤더니 그 땅을 안 산다며 누이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더군요. 어려서부터 심통이 나면 자기에게 이가 되는지 해가 되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지랄만 하는 누이였으니 또 뭔 심통이 났나 보다 했습니다. 전화로 여러 번 진짜로 안 올 것이냐고 후회 안 할 것이냐고 누이에게 물었는데 그렇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화만 내며 계약하러 안 오겠다고 나오니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이가 안 오면 땅 주인과 제가 아는 사이이기도 해서 참 낯이 없을 뻔했는데 땅 주인이 평당 10만 원을 올려서 계약을 하자고 했어서 그 핑계를 대고 계약을 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참 좋은 세상 사시다 가셨지요.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 농사만 지으시며 일만 하시고 고생하시다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땅도 더 사시고 건물도 사셔서 나오는 돈으로 사치를 하거나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한 15년 가까이 어머님과 신나게 해외로 국내로 여행을 많이 다니셨습니다. 주변에 인심도 많이 쓰셨고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앞으로 돼 있던 재산 중에서 어느 정도는 어머니 앞으로, 어느 정도는 누이 앞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도 했고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아버지 재산은 누이에게 주지 말고 전부 저와 아내 앞으로 하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누이에게도 조금은 나눠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아내는 한결같이 악행만 일삼는 시누이에게도 참 잘했습니다. 어느 날 누이 생일이라 누이 집에 음식을 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갔는데 저희에게 누이가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지만 이유는 말하지 않고 당장 가라고 하더군요. 뭔가에 또 심통이 났나 보다 했습니다. 아내는 슬그머니 해간 음식을 누이 집 부엌에 두고 나오더군요. 바보 같은 아내 때문에 화가 더 났습니다. 누이는 소리를 지르면서 저희에게 당장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누이에게 3번을 물어봤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는 말이 진짜냐고요? 진짜라고 누이는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누이와는 그 이후에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가 고생을 덜하게 되어 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누이와는 그렇게 되었어도 누이 자식들이 결혼할 때는 축의금으로 1,000만 원씩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을 아내가 우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셋밖에 없는 조카들 그 정도 축의금은 삼촌이 해야 한다면서 아내가 말해서 저는 싫었지만 아내 말대로 했습니다. 얼마 전 누이의 막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장에 갔는데 누이는 저희를 보고 또 심통을 부리더군요. 조카의 결혼식에 큰 소리가 날까봐 축의금만 내고 식당으로 가서 밥만 먹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누이가 매형과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자기는 땅을 조금밖에 못 받았다며 땡깡을 피웠습니다. 어머니는 화가 나셔서 누이에게 이년저년 하면서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일찍 시집 간 년이 뭘 바라냐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신 다음 누이 내외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누이는 저희 내외에게 오더니 땡깡을 피웠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은 말을 하며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라고 말했고요. 안 되겠는지 누이는 아내에게 그럼 얼마 전에 결혼한 막내 집 하나 해주라고 하더군요. 이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아내가 또 순진한 소리 하면 어쩌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그걸 왜 우리가 해주냐고 앙칼지게 말하더군요. 누이는 아내에게 예전에 아버지가 해주려던 땅 자기가 안 받았지 않냐며 그걸 지금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누이에게 형님, 그건 이 사람이 아버님한테 3년을 졸라서 형님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형님이 심통을 부리면서 안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자기 복을 자기가 차버려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누이는 그럼 자기는 누구에게 그걸 달라고 해야 하냐고 하더군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말을 아내가 했습니다. 형님, 형님이 걷어차 버려놓고 그걸 누구한테 달래요? 아버님 산소에 가서 달래시던가요?
아니면 형님 시아버님한테 달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내가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요. 아내의 말에 누이가 행패를 부리면 누이와 매형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는 벼르고 있었습니다. 누이는 서운하다며 어머니와 저희 부부에게 다신 보지 말자고 하며 가더군요. 어머니는 누이에게 욕을 하시면서 너 같은 년은 필요 없으니까 다신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누이가 인연을 끊자고 하고는 또 그러니 이제 다시는 받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내는 누이가 저에게 하나뿐인 형제인데 그럴 수야 있겠냐고 하지만 저는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누이가 바짝 엎드려서 푹 숙이고 들어온다면 아내 말대로 할 수는 있어도 그게 아니라면 절대 받아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지금 적은 것들 외에도 누이의 폐악질은 많았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만 적었습니다.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는 집안 얘기를 여기에 이렇게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두서없는 제 졸피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니님 부부가 착하게 사셔서 복을 받고 사시나 봅니다. 누님 신경 쓰지 마시고 어머님과 자녀분들과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